1907년 미국 경제공황 이후 JP모건과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1913년 페더럴 리저브 액트법이 제정돼 결국 연방준비제도 체계가 마련되었어. 연준은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한 독립적인 민간기업이야. 미국 연준은 일본은행,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과 달리 하나의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진 연합체야. 연준의 시스템은 독립행정기관인 위원회, 집행기관인 12개의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 앤드 공개시장 정책을 결정하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구성돼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은 뉴욕, 댈러스, 리치먼드, 미니애폴리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애틀랜타,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특히 리더십이 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이자율 결정과 공개시장 조작을 지휘할 수 있어. 미국 연준의 기능은 미국 달러 발행, 미국 내 통화정책 결정, 은행, 금융기관 감독 등 미국의 화폐 발행과 통화정책 결정 권력을 가지고 있어. FOMC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면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게 돼. 이는 가계 및 기업의 금융활동과 물가와 고용활동에 영향을 줘. FOMC는 중앙은행 패드를 구성하는 기구로 위원회 7인 연방준비은행의 대표 5인, 총 12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야. 1935년 은행법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위원 7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위원은 미국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되며 14년간 재임해. FOMC는 법에서 상부기관인 위원회가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위원장이 FOMC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 전원이 FOMC 위원이 되는 구조야. 연준은 금융가들의 입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논란이 매우 많아. 미국 연준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한 인물이 있어. 바로 유스타스 멀린스야. 그는 이렇게 말했어. 한 사기꾼이 나타나 놀라운 화폐 기계를 구경시켜준다. 그는 백지 한 장을 넣더니 $100 지폐를 뽑아낸다. 그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다. 그 기계는 개인 주주들의 소유인데 그 주주들의 실체를 추적하면 런던 커넥션과 연결되어 있다. 유스타스 멀린스가 말하는 런던 커넥션의 중심에는 유럽의 금융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어. 로스차일드 가문은 1800년 프랑스 중앙은행의 주요 주주로 참여했고 1815년 워털루 전투 이후 영란은행의 최대 주주로 부상했어. 1816년에는 합스부르크 가문과 협조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중앙은행을 설립했지. 1791년, 1817년 미국 제1, 2 중앙은행의 설립에도 로스차일드 자본이 배후에 존재했어. 최근 FBI 국장 캐시 파텔의 연준 관련 발언을 살펴볼까? 캐시 파텔은 연준이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며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어. 그는 연준 전면 감사를 강력히 지지하며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일부 강경한 발언에서는 연준의 기능을 재무부로 이전하거나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보였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핵심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초기 주주 명단을 살펴볼게. 1913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주식 20만 주를 발행했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주주 내셔널시티은행 록펠러와 쿨롭 3만 주, 퍼스트내셔널은행 JP모건 1만 5천 주, 내셔널뱅크 오브 커머스 2만 1천 주, 하노버은행 1만 200주, 체이스은행 6천 주, 케미컬은행 6천 주, 체이스내셔널은행 6천 주, 마린미들랜드은행 6천 주. 1955년에 내셔널시티은행 앤드 퍼스트내셔널 은행이 합병함으로써 뉴욕 연방준비은행 주식의 25%를 차지했어. 이 은행들을 소유한 가문을 살펴보면 미국의 사가문 JP모건, 록펠러, 리먼 형제, 마커스 골드만, 로스차일드 가문, 폴 와버그 파울 바르부르크, 라자드 가문, 야콥 쉬프, 쿤롭, 유럽과 미국의 금융 세력들이 연준의 실제 주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1978년 6월 15일 미국 상원 정부사무위원회는 미국 주요 기업의 상호 이해관계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어.
앞서 소개한 은행들이 130개 주요 기업 내에 470개의 이사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회사별로는 평균 3.6명의 이사가 은행가들로 채워졌다고 해. 그중 시티은행이 97석의 이사직을 차지했으며 JP모건이 99석, 케미컬은행이 96석, 체이스 맨해튼은행이 89석, 하노버은행이 89석을 차지했어. 1983년 이 은행들의 지분은 53%로 늘어났어. 시티은행 15%, 체이스 맨해튼은행 14%, 모건신탁은행 9%, 하노버은행 7%, 케미컬은행 8%로 확정되었어. 2018년 말 기준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시티뱅크 42.8%, JP모건 체이스뱅크 29.5%, HSBC 6%, 골드만삭스 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로버트 햄필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이사는 이렇게 말했었어. 연방준비은행은 완전히 상업은행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유통시키는 모든 달러는 현찰이든 신용이든 사람들이 대출을 해야만 비로소 발생한다. 연준은 화폐 발행과 금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연준이 중앙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명분은 경제공황을 예방하고 미국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겠다는 거였어. 과연 연준이 생기고 나서 미국 경제는 건강했을까? 최근의 사례를 살펴볼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전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 트럼프는 제롬 파월을 향해 멍청이, 바보, 느림보라고 욕했어. 제롬 파월 시기에는 연준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까? 2008년 금융위기 사태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했어.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이후 2001년에서 2004년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6.5%에서 1.0%까지 급격히 낮췄어.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거품이 형성됐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2004년에서 2006년 연준은 금리를 17차례에 걸쳐 1.0%에서 5.25%까지 가파르게 올렸어.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던 저소득층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기 시작했고 매물이 쏟아지며 집값이 폭락했어. 금리가 5.25% 고점에서 유지되다가 2007년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지면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전후해 다시 금리가 5.25%-0% 수준으로 급락했어. 결국 2008년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 후 런던의 바클레이즈 은행에 인수합병됐지. 런던 바클레이즈는 리먼 브라더스를 흡수한 후 한층 덩치가 더 커졌어. 게다가 JP모건 체이스가 베어스턴스 은행, 워싱턴 뮤추얼을 헐값으로 인수합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릴 린치 은행,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을 인수합병했어. 2019년 중국 우한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준은 금리를 2%에서 0%로 낮췄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연준은 역사상 가장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어.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4번 연속 0.75%씩 금리를 올려서 2022년 말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에 도달했어. 이로 인해 2022년에서 2023년 기간에 주식채권 시장이 동반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급냉 상태로 들어갔어.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했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JP모건 체이스에 인수합병됐어.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2023년에도 JP모건 체이스는 다른 중견은행들을 흡수했어. 퍼스트 리퍼블릭을 흡수한 JP모건 체이스는 덩치를 더 키웠어. 2026년 기준 지표로 JP모건 체이스는 총 자산이 약 4.4조 달러에서 4.6조 달러야. 한화 약 6천조 원 이상. 시가총액은 약 7,700억 달러에서 8,200억 달러로 미국 내 자산 기준 1위 전 세계 금융기관 중 시가총액 1위지. 연방준비제도와 금융 세력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어. 과연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